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여름도 거의 다 가고 있는 것 같죠? 네, 고마워요. 요즘 TV만 틀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그죠?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강제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무역실무 과목의 일부가 들어가잖아요. 전략물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뉴스 같은 거 허투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예, 그래서 지금 있는 그런 나오는 것들이 요즘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약간 실무와 관련된 그런 것도 문제들이 요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략물자 부분도 이제 TV에 나오는 거를 좀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아무튼 맥주 안 드시죠 일본 거? 예, 저 다 뒤져봤더니 일본 볼펜이 몇 개 있길래 제트 스트립 이런 거 다 어떻게 하지 우리? 그 다 일본 건데. 예, 아무튼 합격부터 하고 봅시다. 오늘 2차 설명회는 길게는 안 할 거고요. 한 1시간 정도로 해서 끝내도록 할 거고 어, 제가 많이 이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뭐죠? 심화 강의를 꼭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인강하고 실강하고 어떤 게 더 좋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그냥 저도 그냥 내피셜로 대충 그냥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 직원들한테 한번 이제 통계를 한번 뽑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통계를 좀 뽑아봤는데 저도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습니다. 궁금하죠? 예, 커밍 순이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 파트로 오늘은 설명회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세사 2차 시험 올해 나왔던 문제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문제 분석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각 과정별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 강의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될 만한 과정들을 많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로듀스 48 그 다음에 시크릿 노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관세법 관련돼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공부는 지금 다 기본 이론 정도는 다 끝내고 오신 거죠? 왜 세 명만 끄덕거려요? 나머지는 이제 하려고? 그동안 더워서 공부 못했나 보구나. 예. 자, 관세법은 1차 때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에서도 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친숙하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의외로 점수는 잘 안 나오는. 물론 이제 작년엔 좀 예외였습니다. 작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관세사 시험에 출제를 들어가시는 그 교수님들 중에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이 이 문제와 이제 채점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기준점을 너무 높게 잡으셨대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점수가 관세법이 70몇 점이 나왔죠 평균이. 원래는 다 제일 낮았어요 관세법이 실무하고. 그래서 공부 방식을 1차 때 공부하던 패턴으로 그대로 하다 보면 2차 관세법은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과목 특징을 보시면 서술형 시험에 맞게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제도와 제도 간의 정확한 연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객관식 공부는 어때요? 구석에 있는 어떤 당구장 표시가 된 별표 표시된 그런 것들 외우는 게 되게 바빴고 관세청장이냐 세관장이냐 신고냐 승인이냐 허가냐 그런 말장난을 많이 신경을 써서 공부를 했는데 그죠? 근데 2차로 넘어오게 되면 그런 디테일한 거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그 제도와 관련된 어떤 구성 같은 걸 머릿속에 넣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서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썰을 풀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런 전반적인 지시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재가리연구 관세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각 규정별 취지라든가 요건 절차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라. 관세법은 이거는 이제 행정법이고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루고자 하는 행정적인 목적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법령 나열하는 어떤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을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키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그 부분을 꼭 써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예,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관세법은. 자, 올해 기출문제는 다 보셨나요? 봤죠? 예, 반응이 오늘 별로 안 좋네. 예, 계속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예, 자, 올해 50점짜리 관세법 50점짜리 문제가 이제 종합보세구역, 이 부분 보세구역 중에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합보세구역에서의 판매 물품에 관한 관세 등의 환급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고,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모의고사 7회차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거고, 근데 문제들이 좀 평이한 수준이긴 했습니다. 올해가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조금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변별력을 낮추는 부분이
그 밑에 보시면은 외국인 관광객이나 환급창구 운영 사업자 등과 관련된 부분 아주 세부적인 것도 좀 쓰라는 문제가 좀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변별력을 좀 볼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점짜리 문제들 첫 번째는 여러분들 1차 공부만 해도 대충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세율 적용 우선순위 다 알잖아. 그죠? 예. 20년이 지난 저도 기억하는데 덤보긴농상 평구 이거 다 아는데 아무튼 그게 나왔고 조정관세 부가사유와 뭐 각각에 대해 설명을 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려웠던 게 왜 어렵냐면 양이 많으니까 10점짜리는 10점짜리 다 와야 되는데 사실 그 규정에 있는 걸 다 쓰려고 하다 보면은 이거는 10점짜리 분량을 훨씬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시간 배분을 잘 해서 필요한 부분만 잘 적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만 해가지고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선행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수입면세 대상 물품하고 해외 인가공 물품의 감세 대상 물품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래서 여기서는 수입면세하고 해외 인가공 물품의 등의 어떤 면세 부분에서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였고, 아무래도 두 개를 같이 물어봤다라는 건 뭐예요?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고, 예, 여러분 왜 다 익숙한 얘기들 아니에요? 되게 얼굴들이 상기가 돼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듣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서술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수입면세 대상 물품 그 다음에 해외 인가공 물품이 딱 나왔잖아. 그러면은 딱 두 개를 봤으면은 요거를 비교해서 이렇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외운 거 있잖아요. 재수입 면세에 대한 내용들 쫙 쓰고 그 다음에 해외 인가공 물품 관련된 규정을 쫙 쓰고 그러면은 이미 꽉 찬 거예요. 그럼 진짜로 많이 써야 될 어떤 비교 내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못 써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문제를 풀기 전에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왜 냈을까? 그럼 내가 어디에 좀 주안점을 맞춰 써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관세법이 정말 중요해. 판단 문제가.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하고 수입신고 전 물품 반출 제도의 비교를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이제 모의고사 때 다 다뤄졌던 문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중요한 거는 비교하는 문제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10점짜리 문제는 원산지 허위 표시 물품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편한 게 소목차를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 목차를 잡고 기술을 해주는 게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다 50점이나 10점짜리 논제를 모의고사 때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제대로 했던 학생들은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올해 출제하셨던 교수님들 중에 한 두어 분이랑 이렇게 밥이나 이렇게 술을 먹었거든요. 왜? 아니 그분들을 내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원래 알던 분들인데, 밥 먹다가 보면은 형들이니까 야 왜요? 그랬더니 나 올해 출제했어. 왜 미리 얘기 안 했어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채점을 하는 시기였어요. 채점은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 출제는 이제 4박 5일 동안 이제 합숙을 하면서 핸드폰 다 뺏기고 감금된 상태에서 이제 출제를 하고, 채점은 여기 서울에 경희대나 외대 학생들은 알 거예요. 회기역 들어봤니? 회기역. 이문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그 산업인력공단 그 지부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채점을 해요,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채점은 출퇴근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이제 채점을 하고 이제 퇴근하고 이런 식인데, 그때가 이제 채점할 때 그 시기였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소목차를 주면 걔네만 이렇게 딱딱딱 쓴대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소수의 학생들은 그 예를 들어서 원산지 허위 표시 물품 관련된 통관 제한 부분의 내용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요 세 가지를 딱딱딱 찍어서 요거를 써라라고 했다면 이 1, 2, 3번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까? 왜 얘네만 쓰라고 했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답안지에. 무슨 말 이해됐죠? 단순히 1번은 요거 물어봤으니까 요거 쓰고 2번은 이거만 이거 쓰고 이게 아니라 왜 1, 2, 3번을 뽑아갖고 문제를 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마무리로 딱 한두 줄 적어보면 자기는 되게 감동받는데, 왜냐면 자기가 보낸 메시지를 얘가 응답을 한 거잖아요. 왜? 되게 시적인 표현인가? 아무튼 여러분, 채점하는 분들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의 의도를 잘 파악해주는 답안지를 보면 얼마나 고맙고 반갑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건 안 들려 이러면서 자기 하고 싶을 말만 하고 나오는 거지. 그러면 좋은 점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좀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됐죠?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쓰는 기계가 되지 말고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환급특례법상 환특법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로 나눠서 쭉 해줬죠.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요건, 환급대상 수출 등의 이행 요건, 환급 신청 인정 요건. 예, 요 세 가지의 목차를 이제 언급을 해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각각 다 쓰긴 쓰되 어떤 취지가 보인다면, 자기 눈에 보인다면 그 부분도 꼭 언급을 해주는, 예, 그런 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올해는 좀 평이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세율표 잘 외워지나요? 미치겠나요? 네. 관세율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드랍을 하거나 아예 시작도 안 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관세사 시험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 어떤 방어벽 역할을 해주는 게 HS 과목이에요. 이건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도 봤어요. 예전에 그 사법고시 없어질 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없어졌죠. 로스쿨로 바뀌었는데, 그 중간 과도기 때 신림동에서 사시를 준비하던 그 많은 친구들이 제도가 바뀌면서 더 이상 시험을 못 보게 되니까 업종 전환을 많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대상이 관세사였고, 그래서 신림동에서 그 고시 준비한다고 했던 학생들이 많이 상담을 왔는데, 대부분 과목들을 쭉 보다가 법이나 이런 것들은 끄떡끄떡하면서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안색이 싹 바뀌는 게 무슨 과목이냐면 HS였어요. 이걸 배워요? 그래서 이걸 왜 배워요? 뭐 물어보더니 이제 이걸 외워요? 그럼요. 그랬더니 아, 예.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요. 이러면서 많이들 갔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얘네들은 그냥 항상 그 자리예요. 관세율표는 공부량이 늘진 않아요. 관세법이나 무역실무는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닐 것 같은데 공부를 더 하다 보면 공부할 게 더 많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관세법 무역실무예요. 근데 HS는 항상 그대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지금은 동의 못 하시겠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편안한 게 HS입니다. 뭐 암기량도 제일 많고. 자, 여기서는 일단은 문제를 좀 보면은, 자, 50점짜리 문제가 사부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기출문제 다 봤죠? 올해 HS 기출문제를 보고 많은 관세사들과 강사님들과 또는 이쪽 분야의 좀 전문가인 분들은 그 문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가장 많이 나온 문제 형태가 뭐예요? 제 면류 주 2를 쓰세요. 그게 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 면류 주 2의 내용을 아냐 모르냐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무슨 구구단 외우듯이 3 곱하기 2는 5, 4는 뭐 6, 7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출제 교수가 누군지는 좀 찾아야 되는데, 명실한데 때리고 싶은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HS 전문가가 들어갔다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안 내요. 그잖아요. 묻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단순히 그냥 뭐 써라 이런 문제는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50점짜리를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주규정이 전체 30점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외용어 10점, 그 다음에 통칙 10점. 예. 그래서 주하고 호외용어, 통칙, 이게 바로 관세법의 어떤 규정이라는 건 다 알고 있죠. 법적 구성력이 있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 집중 좀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밑에 빨간색 글씨로 나와 있지만 주규정, 그 다음에 호외용어, 통칙 중심으로 공부를 확실하게 좀 해라. 네,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문제 나온 것 중 특징 중에 하나가, 동일 품목 내지는 유사 품목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꽤 나왔기 때문에 걔네들은 별도의 테마를 가지고 따로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하나 국내주가 중요하다고 또 조천희 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를 보시면은 85류에 분류되는 소자 관련된 거 고르라는 문제였죠. 수동소자 4개를 찾아라. 근데 올해 HS하고 관세평가 문제가 저희 학원 모의고사랑 굉장히 유사하게 많이 나왔다라는, 예, 그런 말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합격자 되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저만 기대하고 있나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합격자 발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금방이야. 이제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금방 가을이고, 낙엽 그러다 보면 이제 눈 오고 춥다 이러면 겨울이고, 이제 계절 한두 번만 바꾸면 여러분 이제 시험 봐야 돼요. 두세 번만 바뀌면 시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은 96류에서 나왔고, 주1, 주2 뭐 이런 것들을 쓰라는 게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문제 4는 이제 거의 다 주 문제죠. 예, 10점짜리는 51류, 54류의 주들이 쭉 나왔고, 그 다음에 문제 5 같은 경우는 25류 주에서 나왔고, NGL, LNG의 풀 네임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 시험 봤을 때는 뭐가 나왔었냐면,
10점짜리인데 HS의 플레임을 쓰시오가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은 그거 다 외우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겪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HS 하모나이즈드 시스템 거기까지만 알았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들 생각을 안 했는데 HS의 플레임을 쓰시오라고 해서 그 때문에 뒤통수를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거 자세히 안 보면은 기억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류 2개 표시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따로 정리 안 해놓으면. 그래서 기업박스, 유장 농축 단백질, 중량 측정기기, 우표, 나프탈렌 이런 애들이 이제 기준에 따라서 2개의 류로 갈라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류를 다 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따로 준비를 했으면 좀 쉬웠을 거고 준비를 안 했으면은 되게 어려웠겠죠. 예. 어제 갑자기 유전의 개사가 오더니 0405가 뭐야?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0405가 여러분 뭐예요? 버터? 데어리 스프레드는 뭐야? 막 나한테 물어보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유지방이란 뜻이야. 예, 지금 회계사도 HS 공부를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하는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0405 지나간다 막 이랬나 봐. 학원에서. 그래 0405가 뭐야? 그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50점과 비슷하게 10점짜리도 HS는 주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배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호의 용어 이런 게 이제 27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해설서 문제가 잘 안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죠? 사실 해설서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아니겠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세율표에 나와 있는 통칙과 주와 호의 용어가 관세법의 별표예요. 해설서는 관세청 고시예요, 여러분. 기재부 고시도 아니고 관세청 고시야. 레벨이 완전 달라. 그래서 해설서가 위주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관세법의 별표인 관세율표 위주로 공부를 먼저 하고 그거라도 잘 해놓고 그 다음이 해설서지. 관세법도 안 된 상태에서 시행규칙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해됐죠? 일단은 관세율표 좀 집중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평가. 관세평가는 사실 저도 그렇게 잘 아는 부분은 아니어서 뭔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말은 많이 못 드리겠고, 그래서 문제와 관련된 평을 그 김병수 관세사님께 요청을 해서 좀 받았는데 정리가 힘들어요. 보세요. 수업하고 비슷하죠.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1번 관세평가는 문제 읽다 시간 다 간다.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를 빨리 읽는 연습을 좀 많이 해라. 그게 이제 50점짜리 문제의 부분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따로 요청하시면은 올려드릴게요. 보내드리거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작년에 그 채점하신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관세평가는 관세법이랑은 다르잖아요. 시험의 성격이. 그런데 관세평가 시험에다가 답안지에다가 그 아까운 공간을 할애해서 WTO 협정이라든가 또는 관세법의 규정을 다 거기에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관세평가를 채점하셨던 교수님들은 그거 읽는 게 너무 짜증나신 거지. 왜? 그래서 답이 뭔데? 그래서 가산하는 건데 뭐 빼는 건데를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거기다 저 법령 잘 외웠죠? 라고 해서 법령을 다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관세평가는 관세법이 아니에요. 거기다 법령을 규정을 다 써놓으라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아무튼 길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 2 같은 경우는 이제 사방법과 관련된 게 나왔고, 그 다음에 문제 3 같은 경우는 그 거래가격 배제 사유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실제 적용사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 30조 3항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관계자 문제는 매년 나와요, 매년.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어려웠던 게 뭐냐면 내국세 관점하고 관세 관점에서 비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따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게 문제 5랑 문제 6인 것 같아요. 광고비 할인을 포함하는 말이냐,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답을 딱 말씀해 주시진 않았는데, 아무튼 이거는 법 30조하고 뭐 협정 제 1조 주에 해석이 딱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논란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김병수 관세사님 들으면 좀 그러시겠지만 과목 개정과 관련된 지금 협의가 매년 계속 되고 있는데 관세평가 2차 예선 관세평가가 1순위예요. 얘 좀 어떻게 하자.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출제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쟁점이 되는 걸 낼 수는 없어요. 왜? 정답이 없으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번 정형화된 어떤 사례를 위주로 몇 문제를 이렇게 몇 년을 돌리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가 비슷한 것밖에 나올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 좀 어떻게 하자. 이게 1번이고 1차 과목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무역 영어랑 회계학이에요. 아무튼 당장 바뀐다는 건 아니고 좀 과목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이랑 뭐 이런 거는 보세 공장 관련된 문제는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말이 기니까 이거는 나중에 자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작년에는 무역 실무가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죠? 많은 학생들이 이제 무역 실무 꽈락을 넘기면 합격, 못 넘기면 불합격,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지표가 되는 게 실무 점수였는데 올해는 그거를 어떻게 좀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평이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역 실무 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가장 분량이 방대하다. 그죠? 끝이 없죠 사실은. 예. 그 다음에 무역 과정에서 발생되는 절차라든가 법규 관습, 국제 규칙을 총망라하고 있다. 그래서 이해 정리 암기 답안 연습 순으로 공부하되 이건 당연하죠. 예, 당연한 거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까지 공부를 할 건지를 일단 끊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일단 왜냐하면 너무 벌리면 끝이 없는 게 무역 실무니까. 여러분 무역과 관련된 건 다 무역 실무의 범위예요. 시험 범위라는 게 따로 정해진 게 없다고. 관세법은 관세법전이라는 과목 그 분량이 있지만 범위가 있지만 실무는 범위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전체 분량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가장 중요하다. 관세법하고 무역실무 점수가 왜 제일 안 나오냐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적어요. 답안지는 많이 적어요. 막 2권씩 쓰고 막 HS 2권씩 쓴 사람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죠? 관세법하고 실무는 2권씩 쓰는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의외로 지금까지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쓸데없는 걸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50점짜리를 쓸 때 좀 고르게 분배를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앞부분에 많은 걸 쓰다 보니까 뒤로 가면서 좀 내용이 이제 좀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외안 같은 경우도 아예 제끼는 분들은 좀 위험합니다. 이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배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꼭 해야 되고 회독의 숫자보다는 효율적인 회독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없이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회독을 할 때마다 내 그 각각의 회독의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회독은 처음에는 한 2달 걸려도 그 다음에는 한 달 반, 한 달 이렇게 줄여가거든요. 그럼 줄여가면서부터 그때부터는 내가 여기서 뭘 체크를 해야 되고 뭘 할 건지에 대해서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올해 문제 50점짜리는 해상보험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보험 쪽이 잘 안 나온 건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는데 좀 문제들이 깊게 들어간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ICC 뭐 이렇게 좀 나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풀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아, 여러분은 시험 안 봤나? 봤잖아요. 아, 무역 실무까지 버티기가 쉽진 않은 거 알아. 왜냐하면 올해 1차 막 보고 2차를 보러 간 사람들은 관세법은 대충 끄적끄적 거리는데 HS랑 관평은 약간 참아야 되잖아요.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실무까지 버텨야 좀 쓰고 나오는데 대부분은 한 1, 2교시 있다가 나왔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보험에서 좀 나왔고 그 다음에 10점짜리 CISG 35조 물품의 계약 적합성에서 나왔어요. 이건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무역 영어 때 다 했잖아요. 그죠? 예, 통상 목적, 특정 목적 나왔던 거. 그래서 무역 영어만 공부 열심히 했어도 영어로 풀 텍스트 다 쓸 수 있었는데 아깝다. 그럼 점수 잘 나왔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무역 실무의 가장 좀 어려웠던 문제가 한국중재법이 갑자기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임시적 처분, 뭐 잠정적 처분, 뭐 이런 내용 쭉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이미 수업에서 다 다뤄진 겁니다. 무역 실무에서. 왜냐하면 이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강사님들이 다 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잘 쓰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개무역에서 사용되는 제3자 선화증권, 수익지 선화증권, 아주 일반적인 문제죠. 예상 문제로 다 준비하는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대무역 법령 및 관리 규정상의 수출입 승인의 요건과 전략물자 수출업. 아, 이거 나와버렸네. 예, 지금 이게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랑 맨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백색 국가니 아니면 CP니 하는 것들이 다 전략물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나왔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준비는 좀 해놓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략물자 제도가 2000년 초반에 도입이 됐어요. 도입이 됐고 원래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크게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때는 제가 산 증인이에요. 그때 저는 이제 전에 있던 직장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그때는 과천에 정부청사가 있었죠. 그때 제가 이제 산업자원부랑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산업자원부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상태예요. 이렇게 방문 이렇게 들고
메고 딱 이제 앉아 있었는데 회의실인데 서양 백인 아주머니로 보이는 분이 회의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고위공무원으로 보이는 분들이 다 머리 숙이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뭐라 막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분위기가 좀 안 좋다는 걸 느꼈죠. 왜 저러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가고 나서 물어봤어요. 왜 저 아줌마 왜 저래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어디였더라? 뭐 레바논인가 어디로 무슨 고압 증기 보일러 발생 장치 기계를 설비를 수출을 했대요.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이란에 화학무기 사찰을 하러 들어갔더니 이란 화학무기 공장에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 그 기계가 빡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한국으로. 니네 전략물자 통제하라니까 니네 지금 장난해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난 협박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전략물자 관련이나 이런 부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전략물자 지도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미국이 이 부분에 되게 좀 민감하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시기긴 한데 아무튼 일본 덕분에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준비 꼭 하세요. 전략물자도. 자, 그 다음에 외환거래법상 뭐 소액 해외 송금업자와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무난하게 점수가 다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난하게 문제가 다 나왔을 때가 굉장히 좀 그렇죠. 변별력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해에는 사실은 올해 공부한 친구들이 더 불리해요. 그죠? 2년차 유예랑 장수생이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문제가 평이하면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나왔고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공부를 막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거죠?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진 않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부터? 네. 자, 이거는 뭐 했던 얘기가 넘어가도록 하고 기본 여러분들 한번 올해 다 1차를 보셨죠? 그럼 올해 2월달, 3월달 시험 직전에 공부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1차 시험 D-20, 30. 모의고사 회계학 보면 막 20점 나고 30점 나고. 그때 공부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하셨어요? 1차 시험 직전에. 몇 시간 공부하는지 이렇게 헤아려 볼 틈도 없이 하지 않았어요? 무아지경으로. 지금 여러분은 그때 당시에 몇 프로 공부하고 계세요? 그때를 100으로 놓는다면 지금은 그때 몇 프로 정도 공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숙연해져? 예,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그 1차 시험 직전을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래도 7, 80%는 공부해야 돼요. 공부 시간이, 집중도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시기에 공부를 잘 안 하고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에 놀 거 다 놀고 뭐 어디 딱히 놀진 않아도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냥 독서실 앉아서 폰 보고 있는 시간 많아지고 그게 여러분들 누적이 되다 보면 이제 만회가 안 돼요. 복구가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나마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공부를 이제 하셔야 돼요. 정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까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1회독 마치고 2회독 마치고 심화 들어가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넘어가나 알아봤더니 내가 기본 이론 수업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한번 1회독을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 당연히 안 나죠. 안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 번 보고 관세법이 다 기억나? HS가 다 기억나? 천재야? 아니잖아요. 저는 공부할 때 그 학원 기본서 교재는 한 5에서 6회독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를 모든 과목을 다 만들었고 서브노트를 정말 뻥 안 치고 100회독 했어요. 100회독을 했다. 그랬는데도 시험장에 가서 쓸라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단락이 생기더라고. 기억이 안 나요. 100번을 봐도. 무슨 말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한 번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나는 기본을 다 소화 못 했나? 뭐 심화 문풀 필요 없고 난 기본 한번 다시 봐야지. 그거 아니라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의 범위를 키울 때예요. 암기의 폭을 키우는 게 아니라 공부의 범위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래서 심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다 알고 나서 외워야지.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까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을 합격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조금이라도 더 쓴 사람을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번을 봤잖아요. 나름 썼잖아요. 그럼 제가 한 7, 80번 보낸 애들보다는 조금 더 썼겠죠. 완벽하진 않아도. 그러니까 합격을 한 거예요. 무슨 이해되셨죠? 공부가 완성이 절대 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계획한 대로 다 끝냈으면 기억이 안 나도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그래서 100번 정도 보면 기억날 거예요. 100번 어떻게 보냐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모의고사 시즌 되면 사람이 초인적인 힘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단권화를 했든 서브노트를 만들었든 요약집을 만들었든 그걸 하루나 이틀 정도의 일회독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과목을. 그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무한 회독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외우는 건 그때 하는 거니까 지금은 이 부분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같은 맥락이지만 공부를 단계별로 해야 돼요. 지금은 학습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지 암기를 해야 되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서 그걸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또 보면 돼. 대신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없어야 돼. 이제 없애가야 돼요. 외우지 못했어도 보면은 그래도 아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생활 패턴을 좀 단순화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합격하고 불합격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죠? 예,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나는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합격 수기를 조금씩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틈이. 왜냐하면 2차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엔 그 합격 수기를 쓴 분들과 여러분들과 어떤 공유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는 2차 공부를 조금은 이제 했기 때문에 읽다 보면 뭔가 이제 얻어지는 것들이 슬슬 나올 때예요. 그래서 뭐 공부하다 좀 이렇게 좀 머리를 식히거나 이럴 때 핸드폰 보지 말고 머리 아프잖아. 예, 그냥 저 합격수를 한번 쭉 보시면은 오히려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지금 시점이. 자, 그 다음에 뭐 강사 소개랑 커리큘럼은 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패스트 포워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기본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한번 돌리고 싶은데 기존의 기본 이론 2달 강의는 너무 많다 싶으면 패스트 포워드 같은 경우는 거의 반으로 줄여서 요약을 해서 돌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따로 이제 기본 이론이나 심화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 어떤 기출문제 풀이라든가 이런 특강 같은 것들을 쭉 하고 있으니까 혹시 공부하는 와중에 내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은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리큘럼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다 아시죠? 이 부분은? 예, 넘어가도록 하고, 이 부분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12월까지는 이론 완성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외워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까지는 12월까지는 내가 공부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외워야 할 것들, 마지막에 봐야 될 것들을 정리 요약해가지고 이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암기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다면 그때까지 모든 세팅을 해놓는 단계가 12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1월부터 이제 크게 보면 6월까지 모의고사 시즌에 그때부터 이제 정말 계속 암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외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암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말라, 그런 말 꼭 드리고 싶어요.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동차 준비하시는 분 계신가요? 동차? 없나요? 이래놓고 나중에 혼자 쓱 찾아오는 거 아니야? 예, 아무튼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차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2차는 꼭 실강을 드려야 하나요? 스터디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동차생인데 1차는 언제부터 봐야 하나요? 암기에 약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강 얘기는 좀 이따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혹시 스터디하고 계신 분? 뭐 어떤 형태든 나는 스터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하고 계세요? 얼마 되셨어요? 얼마? 2주 됐어요? 아, 2주째 접어들었구나. 어떻게 모인 사이예요? 아, 대회한 듣다 눈이 맞았어요? 음? 아, 스터디 콜 뭐 해가지고 잘 돼요? 예. 일주일하고 어떻게 알아요? 예. 일단은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스터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스터디는 전적으로 다들 아까운 시간을 내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스터디에서 하시면 안 돼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혼자서 공부하는 거고, 내가 혼자 하기 너무 비효율적이라든가 혼자서 못할 것 같은 것들을 모여서 하는 게 되게 맞거든요. 그걸 좀 고민을 좀 해야 돼. 그리고 좀 친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신뢰가 없으면 스터디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합격자들한테 물어보면 스터디 했다는 사람 반, 안 했다는 사람 반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잘 되면 하시면 되고, 근데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나오세요. 예. 사실은 저 스터디 했을 때는 막 멱살 잡고 싸운 적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때는 이제 앞에 나가서 발표를 했어요. 한 명씩 다. 그 사람한테 다 범위를 정해줘가지고. 그럼 그 친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냐면 우리는 다 똑같은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다 똑같은 학원 책으로 보고 똑같은 강사 강의만 들으니까 이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씩 과목을 맡아서 진도를 정해놓고 그 사람이 다른 학원 또는 어떤 교수님 책을 다 보고 정리해서 다시 발표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배운 거랑 다른 내용 또는 보충되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보충을 한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스터디를 했어요, 저희는. 그럼 거기서 이제 누가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가 손 들고 너 틀렸어 새끼야. 그거 아니야. 맞아. 아니라니까 병신아. 이러면서 이제 예, 거기서 이제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초반에는 또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다 남자인데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 앞에서 나를 깠잖아요.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걔한테. 그러다가 의가 상해가지고 막 멱살 잡고 싸운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게 치열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작용을 한 거죠.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예, 아무튼 스터디도 너무 억지로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동차생은 1차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1차 공부를 시험을 봤었을 때 회계학이랑 이런 게 다 제대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고 아깝게 떨어졌다, 이런 친구들은 2차를 좀 더 길게 봐도 되고, 근데 나는 회계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좀 일찍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자기한테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암기에 약하다, 이거는 말씀을 드렸죠. 예, 이거는 100% 외우는 사람들은 다 구라야. 내가 장담해, 구라야. 예, 저 머리 안 나빠요. 그죠? 그렇게 보이죠? 제가 100번을 봤어요. 진짜로. 근데도 막상 쓰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100% 외웠다는 건 좀 구라고, 한 90, 80%는 내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아무튼 너무 그 부분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많이 보세요. 그러면 많이 본 만큼 남들보다 한두 줄 더 써요. 그러면 내가 붙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예. 그 많은 학생들이 심화 꼭 들어야 돼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필요하면 듣든가, 근데 심화까지는 듣는 게 난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심화라도 해야 어차피 3회독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작년에 합격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강 내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물론 우리 학원 출신 대상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기본 이론 수강한 사람들은 80%, 예, 그 다음에 심화 이론 수강한 사람은 70%, 68% 정확하게. 그 다음에 맵이 이제, 얘는 맵은 이제 작년부터 생기긴 했지만 어차피 이건 문풀이라고 본다면 문풀 수강한 사람이 73%예요. 이건 온오프라인 다 합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모의고사는 뭐 거의 90% 다 듣는다고 보면 되겠고, 합격자들은 이렇게 들었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어디 가서 물어봐? 카페 가서 물어본다? 기본 들었는데 심화 들어야 되나요? 안 들어도 돼요? 아, 남들도 안 듣는구나. 그럼 나도 듣지 말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붙는 거예요. 90명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90명 안에. 그럼 남들하고 똑같이 공부하면 붙어요? 못 붙어요. 어차피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은 인강으로 혼자 공부하면서 10분 공부하고 10분 폰 보고 10분 공부 10분, 이런 친구들 아닐까? 여러분들 정말 공부 많이 할 때 거기서 댓글 달고 댓글 놀이 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 정말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이? 여러분들 똑같이 1차 시험 보기 한 달 전 그 텀에 1차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댓글 달아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거기에 글을 남기고 있는 애들은 대부분 비슷한 애들이에요. 자, 기본 이론 수강을 4월부터 했는데, 뭐 강의는 대충 듣긴 들었는데 혼자 복습하고 정리하고 해야 되는 시간에 지금 뭐 여름이니까 뭐하고 더워서 뭐하고 하다 보니까 1회독도 제대로 난 안 끝난 상태고 불안해요. 대부분 그래. 그럼 이 시점에 나는 기본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게 좋을까? 심화를 보는 게 좋을까? 라고 고민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 가서 물어보지 해서 카페를 들어가 봐. 다 비슷한 애들만 모여 있거든. 그래서 그런 애들, 거기서 좀 강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안 들어도 돼요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지도 안 듣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다 안 듣는구나, 그럼 나도 듣지 말아야지. 그게 이제 일반적인 부류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통계를 뽑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합격자들의 70%는 다 들었대. 거의 다, 그러니까 다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과정을. 무슨 말 이해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강의를 꼭 들으라 말아라 얘기 강요하는 건 아닌데 학원에 어떤 진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진도도 이 학원 진도에 맞춰서 각각 나가줘야 돼. 이렇게 쭉쭉쭉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기본에 머물고 있는 거지. 예,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그 고시계에 되게 유명한 격언이고 뼈 때리는 말인데 올해 안 되는 게 내년에 될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게 있어요. 그지? 지금 내가 4개월, 4월부터 했으면 지금 거의 4개월이 지났잖아요. 4개월 동안 기본 이론을 다 못했는데 좀 기간을 줄인다면 한 2, 3개월 후에 기본이 그땐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라는 게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해도 부족하거든. 그럼 계속 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타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건 정말 놀랐어요. 다음 거는 합격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학원을 들은 사람, 인강을 들은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100% 학원만 들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온라인은 100% 인강만 들은 친구들이고 학원이라고 표시된 거는 일단 학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에요. 이해되셨지? 그러면은 합격자 비중을 뽑아보면 비슷하네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 비슷해요. 46명, 41명.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저희 학원 기준이에요. 수강 내역 보면 이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문 내역이에요. 인강은 지금 1년간 3,789건. 이거 매출 비밀 아닌가? 겁나 많이 듣네요. 학원 강의가 547건이에요. 주문 내역이. 아무래도 인강이 좀 많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41명은 3,800명 중에 41명인 거고 이 46명은 547명 중에 46명인 거예요. 그러면 합격률을 따지면 온라인만 수강한 친구들 중에서는 1%, 100명 중에 1명이 붙고 그 다음에 학원 수강을 좀 했던 친구들 중에 합격률은 약 8%, 8배가 더 높아요, 합격률이. 그러면 학원 수강을 하는 학생들이 더 똑똑한 친구들인가? 그건 아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의 차이가 뭘까?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의지 내지는 집중력의 차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크게 생각을 안 하다가 요번에 한번 통계 좀 뽑아보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이론적으로 보면 인강이 효율적인 게 맞아요. 왔다 갔다 시간이 그러니까 뺏기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성립이 되려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든 독서실에서든. 그죠? 근데 집에서 인강 3시간짜리 강의를 듣는데 총 5시간이 걸린다. 4시간, 5시간이 걸린다. 이거는 실강하고 차이가 없는 거야.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집에서 공부하면 오히려 집중도는 더 떨어져.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딴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막 적고 있으면 오이씨 하면서 나도 막 적게 되잖아요. 근데 인강으로 듣게 되면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잘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땐 일단은 모든 시간과 노력과 물자와 돈을 아끼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다 쏟아 부어야 이 바닥을 언젠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합격을 해서 뜨면 제일 좋고 합격을 못해도 언젠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수생으로 남고 싶어? 전설로 남고 싶어? F학원의 전설. 옛날에 8년차, 9년차도 있었는데 강남에 있을 땐 전설로 남고 싶어? 앞에서는 되게 고수처럼 학생들이 대접을 해준다? 일단 나이도 많으니까. 관세사 시험의 역사 함께 했으니까. 그 친구가 처음 시작했을 땐 과목도 달랐어. 회계학이 없었어, 1차에. 예, 그러니까 역사고 화석이니까 인정을 해주는데 뒤에 가서는 조용 8년 차래.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남고 싶냐고. 아니잖아. 한 3, 4년 하면은 손을 떼야 되는데 손을 떼려면 후회가 없어야 돼요. 해볼 거 다 해봐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찾아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일단은 아끼지 말고 모든 걸 다 쏟아 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케이? 네, 자꾸 자기한테 미련이나 여지를 주면 그만큼 이 바닥을 뜰 수가 없어요, 고시를. 자, 프로듀스 48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예전에 열공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열공반은 강의를 조금씩 이제 했었고 이제는 이 프로듀스 48은 강의는 전혀 없고 이제 관리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열공반 여기 프로듀스 없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야 되나? 예, 거의 감금돼서 공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35기 관세사 4명이
이제 매주 진도 관리해주고 쪽지 시험 같은 거 보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공부를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매주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그 진도를 계속 나가게끔 관리하고, 강의는 똑같이 다 저녁 강의 다 똑같이 듣되 아침하고 오후 시간만 감금돼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0명 정도를 듣고 있는데 혹시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이제 받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개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프로듀스는 일단은 목표는 이거예요. 합격자 배출 50%. 그러니까 여기 수강한 친구들 중에 반의 50%의 합격률을 한번 해보자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패스트포워드 같은 경우는 이런 2차 과목을 조금 빨리 듣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기출문제 풀이라든가 이런 걸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따로 들으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프로듀스와 관련해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합격자들은 가장 중요했던 게 공부 계획 관리, 그다음 계획 관리하고 공부 습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가 암기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게 스트레스겠지만, 이제 1년 후, 거의 이제 1년 후에 가면 여러분들은 수업 내용의 이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땐 다 돼 있거든. 정말 중요한 건 후회가 남는 거죠. 그때 공부를 내가 좀 더 왜 안 했을까? 조금 더 했으면 고득점이 됐었을 텐데,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점에는 좀 계획하고 관리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랍니다. 왜 웃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배출한 학생들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주문 내역이 뭐 수천 건이겠지만 한 2,000명 정도 수업을 든다 치면 저도 가슴이 아파요. 2,000명 중에 90명만 합격을 하는 거고 1,910명은 못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러면 남들과 똑같이 공부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만큼, 그게 아니라 남들 니네 기본밖에 안 듣는다고? 이러면서 더 나가야 돼요. 할 거 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만두더라도 후회가 안 남죠. 아무튼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회 프로모션은 오늘 접수를 하게 되면은 뭐 54만 원 요 가격을 해드린다고 하네요. 네, 이거는 뭐 데스크에 가서 물어보시면 되고, 설명은 요 부분은 이제 직원분이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 Q&A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